그럼 계획적 시작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확대재 생산 체제, 이게 뭐냐면 가속하는 사회고 이것을 내생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윤이 창출돼가지고 이윤이 확보되면 자본이 축적되고 소득이 올라가서 소득이 수요를 늘리고 축적된 자본이 기술 혁신을 해서 신제품이 신수요를 창출하면 이것을 공급하게 되면 경제가 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걸 두 번째 턴하면 자본이 커져가지고 더 발전하는 거예요. 요거 세 번째 턴하면 또 발전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의 기본 원리, 산업사회, 자본주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머리에서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완전히 다 나옵니다. 이게 그거 전부예요.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어요. 자본주의, 확대재 생산소에서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경제 순환 속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내생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내생적 혁신. 그런데 선진국이 내생적 혁신을 해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죠? 선진국 따라하면 되겠구만. 우리도 따라해. 그 후진국이 이렇게 했어요. 100년 후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보더라도 선진국과 후발국의 격차는 100년 차이가 나요. 그럼 100년 후에 똑같이 따라가면 똑같이 되지 않냐? 그런데 각 시점에서 선진국하고의 격차는 점점 커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너희도 자유주의에서 우리 하는 대로만 해. 우리 하는 대로 하면 격차가 점점 커져요.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억 가지신 분이 야 우리 똑같은 비율로 투자해서 돈을 벌자. 그럼 나 100억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 그 1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2배 벌면 200만 원이 돼요. 100억 가지신 분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200억 되시는 거예요. 그럼 격차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의 논리인데 신자유주의를 배워갖고 온 사람들은 그 논리에 그대로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정하지 않은데.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변하느냐. 이걸 국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주별로 그려봤더니 똑같이 변해요.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대재 생산을 선진국하고 똑같이 하면 격차가 커지니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회사 자본금이 1억 원인데 저 100억 원 있는 회사를 언제 따라가요? 돈을 모아서 자본금을 왕창 키우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급조해가지고 기업이 없는 나라에서 특혜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이 급조가 안 되죠. 특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급조해서 특혜받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죠. 월급 주니까 고용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본 은행을 통해서 확보해서 막 붙는 거예요. 독일이 후발국이니까 어떻게 했냐. 은행이 기업한테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투자은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업은행이. 그게 독일하고 일본이 했던 정책이에요. 거기다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키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술 외국에 거 가져오고 막 개발해가지고 기업에다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의 제품이 이미 수요를 창출했죠. 우리는 흑백 테레비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칼라 테레비를 나왔다. 칼라 테레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 그럼 우리가 칼라 테레비를 외국에서 기술 갖다가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냥 되는 거죠. 여기 빨간 글씨로 써붙인 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생적 혁신 해가지고는 선진국하고 격차가 늘어나니까 이 내생적 혁신으로 늘어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기업에게 준 특혜들입니다. 이 특혜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일본하고 경쟁이 안 돼요.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영원히 흑백 테레비 만들어야 돼. 칼라 테레비 못 만들어요. 우리는 영원히 자동차 못 만들어. 그래서 국가가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준 특혜들. 그 특혜의 이유는 뭐냐? 선진국과 격차를 줄여서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국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과정이 기업에 주는 특혜로 시작되지 않으면 못 따라가니까 기업에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특혜 받았냐?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불공정한 특혜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기업이 그렇게 하지만 고용이 창출 안 되고 고용이 창출 안 되면 중산층이 없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내생적 혁신, 아까 보여준 내생적 혁신에다가 기업에 특혜를 줘가지고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는 고육지책. 이게 뭐냐면 외생적 혁신이에요. 그래서 후발국은 내생적 혁신만 하면 선진국보다 점점 떨어져. 그래서 외생적 혁신을 가미해서 선진국을 추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이론의 기본이죠. 그래서 계획경제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경쟁을 방지하고 사전 조정을 하고 강제적인 투자를 하고 축적을 해가지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불공정한 공공재를 적재적소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선진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경제의 보이기는 등속 성장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기술을 다 도입하고 설비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올해 100대 만들고 내년에 200대 만들고 300대, 400대, 500대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경제죠. 이게 이제 계획 경제입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이죠. 스탈린. 왜? 공산주의는 시장이 없고 계획 경제만 있는 나라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 이 계획 경제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후미진 후진국 소련이 2차 대전 전에 공업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는 기업 하나가 산업화하고 또 다른 기업 두 개가 산업화하고 근데 국가가 통째로 산업화시켜서 밀고 나가니까 발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지표가 이 스탈린의 경제정책의 대성공을 보여줍니다. 스탈린이 가장 많은 사람,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숙청한 악인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때 계획경제의 성장은 실제로 경이적인 거였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계획때 2배 이상의 성장, 이 첫 번째가 이게 실제 27년, 28년 다이의 실제 수치인데 이거에 2배 이상 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거의 다 실천을 해버렸어요. 국가 경제가 2배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아주 후진국에서부터 선진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경제 지표는 아주 굉장히 경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미에서는 쿠바의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에 체게바라를 시대로 연결이 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체제인 것처럼 열병처럼 유행하기 시작한 적이 있었죠. 6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60년대.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한 체제일지도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경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의 지표를 볼 것 같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실제로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온 통계. 이거 제가 연구해서 쓴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부터 지금 다 따갖고 온 건데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그러면 2차 대전 후에 자유주의 국가들은 그런 짓을 안 했냐? 자유주의 국가도 계획 경제를 했어요. 이 독일 BMW, 이게 국영화됐죠. 영국이 최대 기업, 엑스모빌에 이어서 세계 제2의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것도 국영화됐죠. 그래서 계획경제적인 체제를 2차 대전 후에 유럽도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후 유럽에 이것을 계획경제를 지시적 계획경제, 이 소련의 계획경제하고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지시적 계획경제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실제로 관여해가지고 서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할 것 없이 기업을 국유화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 2차 대전 후에 기업이 질이멸렬하고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수요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니까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부가 담보하면 절대로 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유화를 시도한 거죠.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국유기업을 하면서 지시적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잘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 프랑스는 2차 대전 때 독일에 점령되면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어. 이대로 두면 프랑스는 선진국 대역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아주 조직적인 계획 경제를 시작해가지고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을 1차, 2차, 3차부터 해서 9차까지 아주 계획적으로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계획 경제를 가장 열심히 실천하는 나라다. 독일은 어땠냐? 독일도 계획 경제 열심히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주택, 교통, 은행, 보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 기업까지 막 전부 지시적 계획 경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복스웨건 이것도 국영기업이었죠. 그래서 독일의 라인가갱의 기적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이었고 자유주의 경제보다는 계획 경제적 요소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독일의 공업 생산이 연도별로 이 지시적 계획 경제하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철강, 화학, 자동차, 전기 분야에서 아주 이릅니다. 이태리 말할 것도 없죠. 독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축국이고 패전국이었는데 지시적 계획 경제를 하죠. 일본은 막 계획 경제의 가장 모범생, 가장 FM. 그래서 계획 경제를 실천해서 항상 정부의 지도하에 기업이 일을 합니다.
기업이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정부 지도를 받아서 정부 지도하에 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2차 대전 후에 이 영국이 노동당이 집권해가지고 아주 계획 경제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당 선언에 산업과 서비스를 통제하에 둔다. 이 계획 경제죠. 그래서 계획 경제를 발전시켰고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건데 그럼 계획 경제를 해서 경제가 발전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경제 발전 추세선을 어느 쪽으로 벗어났나 좋은 쪽으로 벗어났나 나쁜 쪽으로 벗어났나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경제 발전 추세선이 가속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니까 이게 밑으로 갔는지 위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로가리즘을 취하면 가속하는 커브가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직선 위로 올라간 건 좋은 거예요. 직선 밑으로 떨어진 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이 계획 경제를 벗어나는 순간 경제 성장률이 처져요. 그 다음에 영국도 계획 경제, 지시적 계획 경제를 벗어나는 순간 처져. 프랑스도 벗어나는 순간 처져. 독일도 벗어나는 순간 처져. 지시적 계획 경제가 일반 시장 경제, 내생적 혁신 하나보다는 내생적 혁신과 외생적 혁신을 같이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구나 하는 게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왜 다 저렇게 나쁘게 하지?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외생적 혁신이라는 것은 따라할 모범이 있어야 돼. 에? 누가 해놔야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2차 대전 후에 선진국은 뭘 따라했어? 2차 대전이라는 전쟁 때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수준은 앞서 있어. 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탱크 기술에서 나왔어. 트랜스미션 기술도 나왔어.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현상이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과거 기술을 복구하는 데서 지시적 계획 경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내생적 혁신밖에 못합니다.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뒤따라가는 사람은 외생적 혁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혼자 잘하던 방법으로 잘하면 돼. 근데 성적이 나빠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혼자도 열심히 하지만은 제가 해놓은 거를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선진국이 외생적 혁신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의도적으로 벗어난 거나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외생적 혁신을 더 할 수가 없어져서 할 수 없이 벗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 외생적 혁신을 할 수 있다면 더 발전하겠죠. 더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세 개 국가들을 세 개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A 그룹은 뭐냐 하면 약간의 계획 경제를 도입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B 그룹은 상당히 많이 도입했던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C 그룹은 뒤늦게 계획 경제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한국과 대만. 그랬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한국과 대만의 지표가 제일 위로 올라오죠. C 그룹의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지표로 봐도 A 그룹에 비해서 B 그룹이 좋고 B 그룹에 비해서 C 그룹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지표를 봐도 이렇습니다. GDP 지표를 봐도. 그래서 계획 경제적인 요소는 집어넣기가 어렵고 롤 모델이 있어야 되지만은 빨리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저축률도 A그룹에 비해서 B그룹은 더 빨리, C그룹은 더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 투자 대비 GDP의 비중도 A그룹에 비해서 B그룹이 더 빨리, C그룹이 더 빨리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계획 경제는 후발국의 확대 재생산 체제를 급조하는 외생적 혁신이요. 정부의 개입이고 저거를 사람들이 이름하여 특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거 없이는 선진국과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전후 소련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 왜? 전 국가를 강력하게 그냥 계획 경제로 밀고 가니까. 그러나 내생적 혁신이 없이 외생적 혁신만 하니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이게 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후 서방 국가들은 지시적 계획 경제로 경제 성장에 성공했는데 선발 산업국의 지시적 계획 경제는 전후 경제 회복할 때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 전쟁 중에 개발해 놓은 기술 수준까지 빨리 뒤따라갈 수 있지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이 외생적 혁신이나 지시적 계획 경제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후발국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계획 경제에 의한 외생적 혁신은 벤치마킹할 선진국 기술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전후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성공과 서방국의 지시적 계획 경제의 성공은 모두 전시에 확보한 군수 산업 기술 개발을 민수화하는
외생적 혁신에 기반한 것이다. 아까 제가 보여준 지표 중에 미국은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뿌려서 뉴딜 정책으로 경제가 조금 발전했는데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군수산업에 엄청난 돈을 때려 넣으니까 미국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경제가 발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그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불사조 효과라는 게 뒤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지금은 다 해석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뒤에 강의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